네, 안녕하세요. 저번 시간에 이어서 재산평가 규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저번 시간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 재산평가가 중요한데, 일반적인 경우 이제 시가로 보고 시가로 보는 가액에는 이렇게 당해부동산 매매, 감정, 수용, 경매가액 등이 있다는 것과, 그 다음에 이제 유사부동산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과, 세 번째 평가기간 밖에 당해부동산, 유사부동산의 다양한 가액 중에서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시가로 인정된 매매 등의 가액을 쓸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시가로 보는 가액입니다. 그래서 평가기간 이제 밖이라는 것은 상당히 기간이 보시면 잠깐만요. 보시면 여기 전후 6개월 이런 개념이 아니죠. 전 2년부터 뭐 과세표준 신고기한 후 상속기간 후 9개월, 징역은 6개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고기한이 6개월이잖아요. 그러니까 15개월이고 6개월에 3개월에 플러스 6개월이니까 9개월인 거예요. 그러니까 전 2년부터 거의 뭐 후 하나는 15개월, 하나는 9개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상속기간은 15개월, 징역은 9개월. 그러니까 엄청나게 범위가 넓어지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세 번째 것은 물론 이건 뭘 해야 된다? 심의를 한 다음에 시가를 인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일반적으로 적용은 안 할 것 같고 특별한 경우 적용하겠죠. 이것은 그러나 이전에는 이 조항이 거의 형해화되어 있다면 지금은 굉장히 활성화될 걸로 보여져요. 왜냐?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대로 상속징여가 전체적으로 그 포괄 개념도 들어와 있고 시가에 대한 것을 시가 과세를 하겠다는 의지가 강력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시가 과세를 하겠다 그런 거에 대한 아주 좀 하나의 보완 규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건 진짜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시가로 인정해서 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놨기 때문에 상당히 나중에 다방면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저도 이제 이건 좀 뭐 조심스러운 예측이긴 한데 이제 여러분들 이런 말 들어봤을 거예요. 꼬마 빌딩 같은 것을 뭐 시가로 해서 앞으로는 상속증여세를 과세하겠다 뭐 이런 얘기 들었죠. 그런 것들은 잘 생각해 보면 꼬마 빌딩에 대해서 이렇게 당해부동산에 대해서 이런 걸 만들지 않고 꼬마 빌딩이 유사한 게 많지 않겠죠. 뭐 어떻게 이렇게 뭐 아파트도 아닌데 유사하다고 보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 것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도 좀 쉽지는 않을 거예요. 이런 거 나오기가. 여기까지 동의하시죠. 그런데 이제 요게 있다는 거예요. 요게 평가기간 밖에 1 당해부동산. 그러니까 그 꼬마 빌딩의 가액을 감정평가를 받는 거예요. 누가? 국가가 과세당국에서. 그래서 그 가액을 뭘 한다?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올려서 심의를 거쳐서 그 가격이 맞네, 괜찮네, 합리적이네 이렇게 되면 지금 이 규정 중에서 어디에 해당되냐면 세 번째 거에 해당이 돼서 시가로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 가격으로 평가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상당히 위협적인 위협적인 조문이에요, 저게. 그러니까 꼭 뭐 꼬마 그러면 거기서 이제 여러분들 생각할 때 지금 이제 신문지상에 꼬마 빌딩이 나오지만 꼬마 빌딩뿐만이냐? 아니죠. 제가 볼 때는 어떤 큰 빌딩을 어떤 사람이 뭐 했어요. 꼬마 빌딩이 아니고 엄청나게 큰 빌딩, 1,000억짜리. 근데 그거 이런 것들이 없다고 해서 기준시가로 신고를 했어요. 낮게. 감정평가 받으면 여기에 해당되는 금액이 되지 않겠어요? 제가 볼 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상당히 좀 과세 신고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분명하면서 여러분들도 좀 이런 상황이 된다면 좀 조심해야 돼요. 자,
그다음에 넘겨서 이제 여기서 봤던 것처럼 이제 뭐 이런 게 없다, 시가에 관련된 것이 없다, 이런 것들이 없다. 그러면 과세를 안 하느냐? 그건 아니죠. 하긴 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기준시가로 하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법에. 그래서 이제 토지는 개별 공시가, 건물은 뭐 이렇게 구조 용도 있지, 잠깐 조용도 이렇게 이런 걸로 해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돼 있고, 뭐 이런 건 이제 저희 전문가들은 다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거 국세청 사이트 가도 계산이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은 이제 국세청장이 산정 고시한 제곱미터당 금액에다가 이렇게 이제 건물 면적 곱해서 하는 거고, 이건 이제 국세청에 산정 고시한 게 있어요. 그것은 이제 좀 큰 것들 이렇게 산정 고시를 하고, 산정 고시한 게 없는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 그때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토지는 개별공시가로 하고 건물은 이렇게 계산해서 둘을 더하면 됩니다. 네, 그렇게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주택은 개별 또는 공동주택 가격, 공시가격이 있죠. 그걸 쓰면 되는 거고. 근데 여기서 또 주의해야 될 거. 임대차 계약이 체결됐다 만약에 그 부동산이, 그러니까 수익형 부동산인 경우를 얘기한 거예요. 수익형 부동산인 경우는 약간 얘기가 다른 것이, 자 일반적인 경우는 시가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시가가 없다 만약에, 그러면 이렇게 기준시가로 해서 토지 건물로 하면 돼요. 토지 건물로 해서 더하면 되겠죠. 일반적으로 뭐 조그만 꼬마 빌딩이라면 토지 건물 더하면 되겠죠.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뭐가 있냐면 여기 있어요. 이게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록된 자산. 그러니까 수익형 부동산은 보증금하고 월 임대료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걸로 다시 한번 계산을 하라는 거야. 이게 이제 감정평가 개념으로 보면 수익환원법이에요. 수익환원법. 그 부동산이 얼마를 벌어주는가를 가지고 그 부동산 그 재산을 부동산 가격을 평가하라 이런 의미죠. 그 내용을 보면 간단해요. 보증금 곱하기 연 임대료 곱하기 나누기 12%예요. 옛날에는 18%였는데 지금 12%. 이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 이 연 임대료는, 여기 있는 연 임대료는 월 임대료 곱하기 12예요. 맞죠? 그러니까 그러면 12 나누기 12% 이것은 100이 됩니다. 100. 그래서 이걸 다시 쓰면 보증금 플러스 월 임대료 곱하기 얼마? 100 이렇게 하는 겁니다. 100.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하다 보면 중개 관련된 것도 그렇고 뭐 전월세 전환율 이렇게 적용할 때 보면 100을 곱한 게 가끔 나와요, 여러분들. 그게 무슨 숫자냐면 월을 연으로 이렇게 하면 11을 곱하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자본 환원율 12%를 적용하는 경우예요. 그래서 그게 이렇게 해보면 100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연 임대료 곱하기 12%를 저렇게 해도 되고, 월 임대료 곱하기 얼마? 연 임대료 나누기 12% 이렇게 해도 되고, 월 임대료 곱하기 얼마? 100 이렇게 해도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혹시 뭐 곱하기 100 나오는 것은 그 일 때문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보증금 더하기 연 임대료 나누기 10% 하든지 월 임대료 곱하기 100 하든지 하면 돼요. 그렇게 나온 금액이 이 임대차 계약의 체결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에 보다 기준시가로 본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익형 부동산의 기준시가는 토지 플러스 건물로도 해보고, 저렇게 보증금 플러스 연 임대료 나누기 12%로도 해봐야 됩니다. 알겠죠?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경우는 주의를 해야 돼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또 하나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 특례라고 세법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당권 등이 설정돼 있으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에 대해서도 그 저당권이 설정됐다는 것은 그만큼 그 부동산이 가치가 있다라고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과 비교를 해보겠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여러분들 좀 헷갈리니까 계산 사례를 가지고 한번 볼게요. 제가 잠깐 시간을 드릴 테니까 한번 여러분들 여기 계산 사례를 한번 읽어보시고 이 내용과 더불어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 좀 해보셔요. 지금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자, 그러면 한번 보죠. 자, 시가는 모르며 토지와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 합시 5억이고 금융채무가 4억이고 임대보증금이 4억이고 월세가 300만 원인 경우 재산평가액은 얼마인가? 무슨 재산평가액이죠? 그냥 상증세법상 재산평가액은 얼마인가? 이거예요. 자, 얼마겠어요, 여러분들? 한번 봅시다. 자, 항상 상속증여가 일어나 뭘 내가 주고 싶어 자녀들한테 그러면 재산평가 규정을 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런데 여기서 재산평가는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면 뭐부터 알아야 된다? 시가. 그래서 시가가 있는지를 봐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이해 가봅시다. 이해를 갔더니 시가는 모르겠다고 했어요. 다시 말해서 저 부동산에 대해서는 이런 것들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지금 1번, 2번, 3번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없을 수 있죠, 당연히. 없으니까 이제 시가는 모르며 이렇게 된 거고 토지와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 합계가 얼마다? 5억이다 이거야. 이 토지 개발물시가 건물 이렇게 해서 계산한 금액 이 두 개 더한 게 얼마다? 5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데 그 근저당권 설정된 금융 채무가 얼마다? 4억이죠. 이때 주의해야 될 것은 보통 120% 설정한다면 그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채권 최고액은 4.8억이 돼 있을 거예요. 4.8억이 120% 설정되어 있으면. 근데 실제 빚은 얼마예요? 빚진 것은 4억이죠. 4억. 그래서 4.8억을 하는 게 아닙니다. 채권 최고액을 하는 게 아니고 4억을 가지고 합니다. 금융 채무액만. 론 밸런스만 가지고 해요. 그래서 그게 이제 그 상속증여가 일어난 시점에 잔액이 얼마이냐. 예를 들면 한 10억을 빌렸는데 막 갚았어요. 그래서 8억이 남았어. 그때 돌아가시면 8억만 해당되는 겁니다. 10억이 아니고. 아니 금융채무 금액은 4억이라는 거고. 이 부동산이 임대보증금 3억에 월세 300만 원을 받는 경우예요. 이 경우가.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시가는 알 수 없으니까 기준 시가는 토지하고 건물 합으로 해서 5억짜리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수익형 부동산이죠. 보증금하고 월세를 받게 돼 있으니까 지금 그러니까 수익형 부동산이니까 임대보증금 3억에 월세 300만 원이니까 3억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여기 보증금 플러스 연 임대료 곱하기 10인데 월 임대료 곱하기 얼마로 온다 했죠? 100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3억 플러스 300만 원 곱하기 100 그럼 얼마? 6억이죠. 6억. 그러니까 이 수익력에 대한 평가를 해보니까 이 부동산은 얼마가 나온다? 6억이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기준시가로 해보니까 5억이고 이렇게 된 거예요. 여기까지 됐어요. 근데 이 부동산이 저당권 등이 설정돼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보니까 저당권이 금융채무 4억에 대해서 설정돼 있을 것이고 임대보증금 3억 역시도 잘 생각해 보면 이 부동산의 빚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법문으로 보면 담보채무하고 전세권 설정만 딱 나와 있어요. 여기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는 있죠. 임대보증금은 여기 설정된 건 아니잖아요. 지금 이게 보증금으로 전세권으로 설정된 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설정되어 있으면 7억이 되는 거죠. 이렇게 두 개 더해서. 그래서 가장 큰 거니까 뭐가 가장 크다? 7억이 가장 크니까 7억이 정답이 되겠죠. 이렇게 하게 되면. 근데 이게 이제 설정이 안 돼 있으면 이 3억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논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좀 논란이 있지만 제가 판단할 때는 보통 임대보증금이 있으면 그걸 감안하고 대출을 해준다고 봐야 될 것이고, 대출이 돼 있으면 임대 들어오는 사람이 그걸 감안해서 들어온다고 봐야 될 것이에요. 그래서 이 부동산은 적어도 7억 가치는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어떤 게 선이냐 후냐를 떠나서 이런 식으로 보증금도 설정되고 금융채무도 담보권도 설정되고 할 거 아니냐 이렇게 봐져요. 그래서 보수적으로 7억으로 평가하는 게 좋습니다. 이 부동산은 그렇게 해서 7억. 그러니까 토지건물 기준가는 3억, 수익력을 평가한 건 6억, 저당권 일종의 담보력 평가라고 하시면 돼요. 수익력 평가, 담보력 평가. 담보력 평가로 하는 것은 7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 이제 이 경우는 재산평가가 얼마냐? 7억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제 좀 어려운 재산평가를 좀 많이 왔는데 또 여기에 특례가 있어요. 이게 뭐냐?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저번 강의 때 좀 말씀드렸는데 시간 관계상 이번 강의에 이제 연이어서 하지만 유사한 부동산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가 유사하냐 가지고 매번 다툰다는 겁니다. 뭐가 유사하냐? 그럼 어느 정도여야 유사하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단독주택이라든지 뭐 토지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좀 유사한 걸 다투기가 좀 어렵겠죠. 그런데 아파트라든지 오피스텔은 모양새가 똑같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제 유사한 부동산으로 보통 많이 취급을 해요. 아파트하고 오피스텔은. 그래서 보면 근데 이제 아파트도 봐봐요. 노열층이냐, 1층이냐, 꼭대기층이냐, 남향이냐, 서향이냐, 동향이냐. 어떻게 보면 같은 평형이냐, 조금 크냐, 작냐. 이게 뭐 같은 아파트 단지 내에서도 너무 다양하다 보니까 이걸 적용해서 유사부동산이라면 뭐가 왜 유사부동산이냐. 우리는 산이 안 보이는데 너희는 산이 보이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다툼이 정말 어마무시하게 있었어요. 어마무시하게 다툼이.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납세자도 어렵고 유사한 걸 판단하는 것도 과세당국도 이게 유사하다고 하는 게 자기들도 좀 부담이 되죠. 그래서 서로 간에 이제 그런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게 유사부동산에 대해서 저렇게 하는 게 맞느냐에 대해서 이제 뭐 위원까지도 가고 그랬는데 이제 그런 건 다 폰이 났어요. 뭐 그럴 수 있다 해서 이제 시가과세를 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지 않습니까? 좋아요. 취지도 좋고 다 좋아요. 그래서 거기까지 다 인정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좀 시행을 하는 데 있어서 서로 간에 편의성이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게 이겁니다. 공동주택은 하도 많으니까 얘들은 이렇게 되면 유사하다고 그냥 보자 이렇게 해버린 거야. 아예. 이제 유사한 거에 대한 것을 아예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평가 대상 주택과 동일한 공동주택 단지에 있고 주거 전용 면적이 얼마? 5% 이내일 것 차이가. 그 다음에 공동주택 가격이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차이가 얼마? 5% 이내일 것. 이렇게 해서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충족되면 무조건 유사부동산을 보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은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옛날에는 어떻게 됐냐면 이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하나는 A동 뭐 남향이고 하나는 뭐 C동 저 외진데 있어요. 만약에 막 1층에 있고 이 세 가지 요건이 맞는데 그런 경우도 유사부동산이 아니더라. 우린 1층이고 저기는 노열층이고 뭐 남향이고 우리는 동향이고 뭐 이런데 그러면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하자 해서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그럼 거꾸로 이제 어떤 고민이 또 생기냐면 실제로 이제 제가 업무를 하다 보면 생겨요. 이런 경우가. 이제 제가 최근에 압구정동 아파트를 증여를 했는데 904호예요. 이제 몇 동안 얘기 않겠습니다. 압구정동 이제 현대아파트 904호인데 그게 예를 들면 뭐 20억이 나왔어요. 20억. 근데 604호예요. 604호가 거래가 됐어요. 604호는
공동주택 가격이 19억이에요. 20억이 아니고. 아니 18억 8천. 18억 8천. 자, 그만 보겠습니다. 자, 같은 단지 내에 있어요. 오케이. 평가 주어되는 차이가 5% 이내냐. 같은 평형이니까 이것도 5% 이내죠. 이것도 맞고. 근데 이게 차이가 안 나는 거야. 하나는 20억인데 19억에 돼야 5%잖아요. 근데 18억 8천이야. 근데 너무 웃긴 것은 하나는 904억이고 하나는 608억이에요. 예를 들면. 그렇다고 보면 거의 정말 우리가 볼 때 이 요건하고 무관하게 너무 유사한 케이스거든요. 거의 좋은 층, 6층이나 뭐 9층이나 뭐 아주 나쁘지 않으니까 좋은 층이고 뭐 쏘쏘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아까 9층이 한강이 좀 잘 보이고 안 보이고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 차이가 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언뜻 볼 때는 가장 공동 주택으로서 가장 유사한 케이스 중에 하나인 거예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만들어 놔버리니까 5%를 벗어난 거예요, 얘는. 그럼 유사부동산이 아니냐, 이런 또 거꾸로의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지금 실무를 해보니까. 그래서 제 견해는 그래요. 제 견해는 그건 유사부동산이라고 봐야 맞다고 봐져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따라서 이런 것이 충족되는 경우라면, 물론 이건 이제 제 생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이게 정답이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이런 것이 충족되는 경우라면 어떤 경우인가를 따지지 말고 유사부동산을 보면 되는 것이고, 그러나 이런 것이 충족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유사한 경우 있잖아요. 같은 동에서 같은 뭐 오피스던 층에 있고, 그러면 뭐 같이 다 남양이면 남양이고 이렇잖아요. 그럼 그야말로 유사부동산 아닙니까, 그게? 근데 그 유사부동산이 5%를 벗어날 수가 있어요.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그래서 그런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유사부동산이다라고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있어서 유사부동산이 있으면 경우에 따라서는 감정평가를 안 하고 유사부동산을 적용해서 신고하면 되니까 감정평가 비용이 절약될 수 있는 것이고, 하여간 여러 상황이 있어요. 활용할 수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른 의사결정들이 수반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문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제 세금을 어쩌다가 이제 전문적으로 하게 됐지만 참 이렇게 보면 또 이런 문제, 저렇게 보면 저런 문제, 그런 것 같아요.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또 이제 이런 게 또 나와요. 2019년 3월 20일 이런 것부터는 이런 게 또 둘 이상 있는 경우가 있어. 유사부동산이. 그럼 뭘 적용할까? 이럴 때 공동주택 가격 차이가 작은 주택을 적용하겠다 이런 거예요. 응? 유사부동산이 있을 때는 공동주택 가격 차이가 작은 거. 그러니까 하나는 19억이고 하나는 18억 5천이에요. 거래가 유사부동산하고서. 근데 나는 18억 5천을 신고하면 좋아. 근데 그게 희한하게 19억짜리가 내 거하고 공동주택 가격 차이가 작아요. 그러면 내가 18억 5천을 신고했을 때 그것도 또 문제가 되겠죠. 왜 19억짜리가 공동주택 가격이 지금 너가 이번에 증여한 거랑 차이가 적은데 왜 18억 5천을 신고했느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같이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공동주택을 우리가 상속증여할 때는 이렇게 이 주택 공시가격을 좀 잘, 세 번째 것도 그렇고 이것도 해서 공시가격에 대한 그 체크를 반드시 해야 돼요. 앞으로 상당히 중요한 체크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감정평가가 점점 중요해져요. 감정평가를 어떻게 받지? 어떻게 하지? 뭐 이런 것들이 경우에 따라서 낮게 받고 경우에 따라 높게 받고 이런 필요성이 자꾸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감정평가를 어떻게 받느냐를 가지고 세금이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상황들이 발생하다 보니까 과세당국 국가 입장에서는 감정평가에 대해서 소위 조세 목적의 감정평가에 대해서 약간의 그 규제를 할 필요가 있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상속세 층에서 납부목적지가 감정가액은 시가로 인정하지 않고 평가 기준 현재 해당 자산을 5년들에 감정하지 않는 경우 해당 감정가액도 인정하지 않고 이 세 번째가 중요하죠. 해당 감정가액이 기준 금액보다 작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기준 금액보다 작은 경우 그게 뭐냐? 상징세법상 평가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하고 동일 유사재산의 매매사례가액의 90% 하고 둘 중에 작은 것보다 작게 감정평가를 혹시 해갖고 오면 그 감정평가 가액을 인정하지 않겠다.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수준으로 감정평가를 낮게 하는 것에 대해서 그 소위 부원에 부담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너무 이렇게 감정평가를 낮게 하거나 이렇게 하면 국세청에서 그 감정평가 법인을 시가 불인정 감정평가로 지정을 해버려요. 그러면 앞으로 그 감정평가 법인은 감정평가를 조세 목적의 감정평가를 할 수 없습니다. 국가에서 인정을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그 감정평가자들이 조세 목적의 감정평가를 함부로 낮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좀 낮게 해서 하면 국세청 조사관들이 업무를 진행하면서 감정평가사를 호출을 하죠. 왜 이렇게 했느냐? 근거를 대라. 이렇게. 다른 데는 그렇게 안 나오는데 왜 너희들은 이렇게 낮게 했느냐? 이렇게 해서 상당히 이 부분도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납세자는 경영장 감정평가가 낮으면 좋을 때도 있고 높으면 좋을 때도 있고 이러겠지만 또 과세당국대로 또 낮으면 좋을 때가 있고 높으면 좋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서로의 이해는 다르겠죠. 그래서 이 감정평가 금액이 어떻게 결정되느냐는 서로 간에 세금 문제에 있어서 다른 이해를 갖게 되므로 이렇게 규제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이제 평가심의위원회 내용만 하고 이번 강의는 좀 마치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제 아까 제가 이제 여기서 봤잖아요. 이렇게 해서 세 번째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다고 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거치느냐? 복잡할 것 같은 느낌인데 그렇지 않아요. 그냥 이게 이제 이런 기관에 설치되어 있다는 것이고요. 이렇게 설치되어 있다는 것이고 국세청과 지방국세청이 설치되어 있고 신청은 누가 하냐면 우리도 할 수 있어요. 납세도 해도 되고 세무사장도 해도 되고 지방국세청도 해도 돼요. 그러니까 평가심의회 심의를 거쳐서 시가로 인정받고자 하는 사람이 납세자일 수도 있고 국가일 수도 있어요. 과세당국.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든지 그런 자료가 준비되면 그걸 내가지고 나 이게 내 시가로 인정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돼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이 심의 소위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시가로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를 결정해 준다는 겁니다. 납세자는 이때까지 해야 되고 이렇게 이때까지 하게 되면 서면으로 이렇게 통지를 해주게 돼 있어요. 납세자가 이렇게 하게 되면 그러니까 이 기간 같은 것은 한번 봐주시면 되고 이제 결론적으로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 매매가액이나 감정평가액들이 있고 특별한 가격변동에 특별한 사정이 없고 이런 경우에 심의 절차를 이행했으면 보통 국가가 이익이 되라는 겁니다. 매매 사례가액이 있고 가격변동에 특별한 사정이 없어요. 매매 사례가액입니다. 그렇게 심의 절차를 이행했으면 이때 국가가 이익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속증여가 일어난 날부터 전후 6개월 또는 전 6개월 후 3개월 이런 기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기간 밖에 있는 것들을 얘기하겠죠. 얘는 그 기간에 있으면 심의를 안 받고 다시 심의를 받지 않고 1항이나 2항에 의해서 그냥 시가로 인정되는 겁니다. 근데 이 기간을 벗어나 있을 때 저런 것들이 그때는 요 3항으로 가는 거예요. 그때는 심의를 받아서 하라고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심의를 받는 건데
그때 이런 것들이 있고 이렇게 가격등록에 특별한 사정이 없고 심의조치가 이행했으면 일반적으로 효과가 이긴다. 따라서 저런 것들이 있는 경우는 신고할 때 유념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뭐 어떤 거래 사례가 있다 또는 상속증여가 일어났는데 전후 6개월, 전 6개월 후 3개월은 조심을 했어요. 근데 그 이후에 뭐 양도가 일어났다든지 또는 그 앞단에서 일어났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는 이게 발생한 거예요. 지금 이게 그렇게 발생한 거고 그 사이 상속증여가 일어나는 시점과 사이에 특별한 가격 변동에 사연이 없다. 뭐 크게 뭐 그런 게 없다. 그리고 그러면 심의절차를 이행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해당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이제 저걸 충족했기 때문에 심의위원회에서 그 시가로 써도 된다. 그렇게 하면 추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상당히 조금 부담스러운 내용이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